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동장군이 찾아오는 연말 시즌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게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게 되고요. 적게 걷어들였다면 더 징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 바로 세금 환급을 원하시겠죠? 그래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올해분의 이 연말정산세액을 미리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절세 전략을 세우시죠.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신용카드 사용 전략일 텐데요.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남은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소비에 대해서 이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공제율을 활용해 이 사용 비율을 결정한다면 미비하지만 조금 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미비한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혜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많은 분들께서 세금의 혜택을 임팩트 있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연금저축에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세 금융상품으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입하려고 봤더니 연금저축 펀드가 있고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 거죠. 내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망설여지는데요. 특히나 연금상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그 방법,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연금저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이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제도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노후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저축형 상품입니다. 장기적인 저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서 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게끔 하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표와 같이 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세액 공제 한도액은 400만 원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5%가 적용되고요. 연간 4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혜택 금액은 최대 66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율은 조금 더 낮은데요. 바로 13.2%가 적용되어서 4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혜택 금액은 최대 52만 8천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 세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한도가 100만 원이 낮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어서 이 3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최대 39만 6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총 115만 5천 원의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 금액은 이 표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해서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이 증가하였는데요. 이 400만 원에서 무려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600만 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99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 300만 원을 공제를 추가로 합산한다면 총 900만 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지는데요. 혜택 금액은 무려 148만 5천 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그리고 1억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고 1억 원 이하인 분이시라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79만 2천 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IRP와 합산해서 전체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상향되지 않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월 33만 4천 원씩 저축해서 이 연금저축만큼의 혜택, 절세 혜택만큼 이자를 받으려면 은행 정기적금으로 얼마나 이율을 적용받아야 할까요? 총 급여의 5,500만 원 이하자라면 35.9%의 이율을 적용해주는 이 적금 상품을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 금액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의 운영 수익을 포함한다면 더 높은 금리의 접근 상품에 가입해야 할 텐데요. 35.9% 이상의 이율을 적용해주는 적금 상품이 존재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율인 거죠. 저금리 시대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이율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28.5%의 적금에 가입해야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매월 25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절감액인 39만 6천 원 수준의 혜택을 이자로 받으려면 28.8%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주는 정기 적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매년 세액공제 혜택과 추가로 발생하는 운용 수익으로 이 연금저축의 선택은 고민이 필요 없는 최고의 절세 금융 상품인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은 이 저율 과세에 이 매력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예시의 경우 적금이라면 발생한 운영 수익에서 15.4%를 이자 소득세로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징수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연금저축이 유리하겠죠.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16.5%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 기타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한정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 외 수령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해외 이주 등의 어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의 장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이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의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릴 텐데요. 연금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 이후로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중에서 고민하셔야 하는데요. 두 연금저축 모두 이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총 납입한도는 이 모든 연금계좌의 합산액을 의미하고요. 연금 수령 요건도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할지 신중하셔야 하겠죠. 내게 맞는 연금저축 선택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율이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투자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 투자 성향과 반대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험 회피형인데 이 투자 리스크가 존재하는 펀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미래에 대한 투자 수익을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라면 가입하고 나서 계속 불안해하실 겁니다. 주가가 폭락한다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액공제로 이 큰 혜택을 받았더라도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초조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를 운영 방식,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납입 방식, 연금 수령 방식에 맞추어 비교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 금리처럼 지급되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인 거죠. 금리의 경우 생명보험은 1.84%, 손해보험은 1.5%로 매우 낮은 금리죠. 이 저금리 시대이고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보증해주는 금리가 바로 최저보증이율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10년 이내에서는 1%에서 최대 2%의 이율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0.5%에서 0.75%의 이율을 최저로 보증해 주는데요.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 선택 시에 이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ETF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투자 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반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2019년 연금저축 펀드의 운영 성과를 보면 평균 펀드 수익률은 10.5%로 높은 수익률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연금저축보험은 원금 보장이 되고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이 장기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이 먼 미래의 금융회사의 어떤 도산으로 이 소중한 나의 노후 자금을 보호받는 안전장치는 필요할 텐데요. 아쉽게도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는 이 납입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는 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꾸준하게 납입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2회 미납하게 되면 연금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는데요. 이 가입자가 재정 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이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납입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전체 납입 기간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1회 신청에 이제 1년 유예가 가능하고요. 이 전체 납입 기간 중에서 3회에서 5회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전체 납입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예를 하지 못하고 실효가 된다면 이 추후에 정상 계약으로 불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이 실용 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일정 금액의 경과 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하는데요. 실효 후에 몇 달치 혹은 이 몇 년치의 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부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죠. 이로 인해서 많은 계약자분들은 계약 해지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회 보험료만 납입하더라도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실효된 기간만큼 전체 납입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손해보험의 이 연금저축보험은 이 연금 받는 기간을 선택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하게 되는 확정형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에 이 생명보험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삶의 질의 변화와 어떤 의료기술의 증가 등으로 이 수명이 계속 증가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 수령 방식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형 연금 수령 방식은 이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만 70세 미만은 5.5%가 적용되고요. 만 70세에서 80세 미만은 4.4%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3.3%가 적용되죠. 더 젊었을 때 더 많은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종신형을 선택했다면 만 70세 미만에서도 5.5%가 아니라 이 4.4%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많은 기간 동안 1%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종신형이 이 단기간 수령하는 확정형보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적겠지만요. 중요한 건 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맞춰서 보험과 펀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19년에 이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현황인데요. 보험의 비중이 73.7%로 제일 높습니다. 2019년까지의 연금저축 적립금 현황을 보더라도 보험이 77.8%로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준비를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위험 회피형을 선호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연금저축보험이든 펀드든 여러분들께서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상품을 비교하고 금융회사를 선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동일한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해 보시고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평판 등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 들어가셔서 연금저축 비교 공시를 확인하신다면 이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은 높고 수수료율은 낮은 상품이 좋겠죠? 해당 포털에서는 현재 적립금, 현재 수익률, 직전 1년도의 연도 말의 적립금, 직전 1년 연수익률과 수수료율, 그리고 직전 3년, 5년, 7년, 10년의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어떤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서 믿을 만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실 경로와 이제 납입 금액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가입 경로의 경우 이 접근성과 전문성 등을 이제 감안해서 판매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선 단계에서의 어떤 상품 비교를 통한 결정이 어렵고 이후에 관리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이 보험 설계사 분을 만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가 필요 없다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납입 여력과 목표 연금액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 납입 금액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꾸준한 납입이 어려워서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선택 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펀드와 보험을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다면 1대1이나 1대2등 금액을 분산해서 가입하는 거죠. 이 연금저축 분산 투자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총 4천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의 경우 총 수익률이 10%고요. 펀드의 경우는 마이너스 50%, 0%, 50% 세 가지의 수익률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익률은 이 수수료율을 제외한 총 원금 대비 수익률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보험에만 4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면 이 4,400만 원의 연금 재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펀드에만 4천만 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라면 2천만 원이겠죠. 수익률이 없다면 원금 그대로일 거고요. 수익률이 50%라면 6천만 원으로 연금 재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높게 발생한다면 좋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저는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펀드에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서 3,200만 원 정도의 이 연금 재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보험만큼은 아니지만 펀드만 가입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보험만 가입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 두 번째 방법은 연금저축 계좌의 금융기관 간 계좌 이체입니다. 바로 보험에서 펀드로, 펀드에서 보험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 이체 절차는 먼저 이 가입자가 이동하고 싶은 회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연금저축의 이체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가입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서 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 이체 의사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의사를 녹취하게 되고요. 신규 가입 회사는 이 계약 이전을 최종 접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기존 가입 회사에서 연금저축 계좌의 금액을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신규 가입회사로 이체가 완료되면 이 가입자에게 통보하면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추후에 보험에서 펀드로, 펀드에서 보험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펀드와 보험 중에서 나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고민되시고 망설여지신다면 저는 이 전문가와 꼭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금저축은 당장 세대 혜택을 주지만 이 잘못된 지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이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 폭탄을 피하시고 절세 혜택을 꼼꼼히 챙기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